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오늘 뉴스룸의 첫 소식은 추위입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을 맴도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오늘 최대 전력 사용량은 역대 겨울 중 가장 높았습니다. 한파가 덮친 중부지역에선 저체온증 환자도 40명 넘게 나왔습니다. 호남 서해안 지역엔 지난 사흘간 폭설까지 내렸습니다. 창고와 축사가 무너지고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정진명 기자입니다. 오리 축사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창고 지붕은 아예 무너져 잔해만 나뒹굽니다.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밖에 나와봤더니 이미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저녁 내 눈이 엄청 많이 온 것 같아요. 지난 사흘 동안 전북 군산 옥도면 말도에는 39.5cm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광주에도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기록됐습니다. 추위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교통은 마비됐습니다. 광주 전남 333개 학교는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추기도 했습니다. 10시로 해서 담임 선생님이 9시 한 40분 전에 출발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도심 곳곳에서는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농기계까지 동원됐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제설 작업을 해야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그러니까. 경기와 강원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이번 달만 저체온증 추정 사망자 4명을 포함해 48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파는 점차 누그러들겠지만 이번 주 후반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추위는 취약계층에게는 가장 직접적인 고통입니다. 일단 집도 난방이 잘 되지 않고 또 난방이 되더라도 전기장판을 켜고 보일러를 트는 데는 모두 돈이 들어갑니다. 난방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이죠. 서울의 한 쪽방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네, 오늘 주민들을 많이 만나봤다고 들었는데요. 이 추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곳 골목길에는 411세대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집마다 이렇게 작은 창고가 놓여 있는데요. 안을 열어보시면 연탄이 쌓여 있고 또 보일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쪽 방에 사는 5세대의 난방 기구입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렇게 추운데 여기서 좀 지내기가 어떠신지요? 올해는 저 추위가 강해서 작년보다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냥 버팁니다 지금. 네, 선생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좀 더 크고 좀 따뜻한 데로 가고 싶어도 가진 돈도 없고 그래서 국가가 보증금이라도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김한수 기자, 지금 난방에 쓰이는 등유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들어서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좀 더 보증금도 좀 지원을 해서 좀 더 나은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쪽방촌의 문은 나무 합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밖과 안의 온도차가 없는 셈입니다. 제가 오늘 만난 주민들 가운데서는 외풍이 심해서 10월부터 또 보일러를 틀었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렇게 한파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등유와 또 연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연탄과 등유값이 많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부 사정은 원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난방 등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 여파로 인해서 가격대가 예전에 이제 올라가지고 예전에 한 40%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00이라면은 40% 줄어가지고 60% 정도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쪽방촌에서 김한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도 봤지만 난방에는 그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는 이 난방비 지원이 크게 깎였습니다. 국회에서 복구에 나섰지만 아시다시피 예산안은 여전히 여야가 계속 줄다리기 중입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엔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편성한 금액은
올해보다 481억 원 삭감된 1,824억 원. 지원 대상도 32만 가구가 줄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달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안보다 1,000억 원 넘게 증액한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최종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물가끔 비싸고 살기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안 되지.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게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도 1년새 후퇴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연평균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5조 7천억 원 삭감됐습니다. 지난달 상임위에서 5조 9,409억 원이 다시 증액됐지만 마찬가지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아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난방 취약계층의 대부분이 주거 취약계층이라며 난방 복지나 주거 복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당원 투표만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대통령실이 확인하진 않았지만 앞서 일부 언론이 윤 대통령이 당원 100% 반영을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죠. 당내에서는 사실상 윤심이 당대표를 낙점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새로운 당대표 선출 규정의 핵심은 70%였던 당원 투표 비중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여론조사가 빠지는 건 2003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비당원들에게 의존하여 우리 당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최다 득표자가 50% 이상 표를 얻지 못할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의사결정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에 가까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에선 국민 여론에 좋지 않은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나타냈던 유승민 전 의원은 권력의 폭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전 의원은 분열적인 발언,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은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여론조사를 아예 빼버리면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뜻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반영된 게 2004년 3월부터죠. 그때가 처음인 거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때 여론조사 50%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전당대회부터는 30%를 반영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04년 전당대회 당시 당 지도부였던 여권 관계자에게 그 배경을 물어봤는데요. 국민의 대표를 참여시켜야 국민정당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반대가 많았지만 두 차례 공청회를 거쳐 관철에 냈다는 건데요. 그랬던 거를 20년 만에 정반대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특히 공청회 같은 것 없이 초재선 의원 간담회만으로 사실상 의견 수렴을 끝냈기 때문에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후퇴했다는 당내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물론 당의 일은 당원이 결정하게 돼 있지만 아무래도 여론조사도 해야 폭넓게 국민의 뜻이 반영된다. 이런 논리로서 여론조사를 반영했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정반대가 되는군요. 사실 그런데 당원 100%를 반영하면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통령실이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당원 투표 100%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발언을 들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이 낙점한 윤심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를 내가 원한다고 한다고 해서 어차피 당원 투표로 뽑는데 당원들이 대통령이 원하니 저 후보를 뽑아야 되겠다.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이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아무래도 당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또 아무래도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인 건데요. 예. 문제는 이번에 새로 뽑힐 당대표가 2023년 총선 공천권도 준다는 겁니다. 이번에 룰을 바꾸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윤심 당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총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다면 예. 총선 승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부 반발도 있다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정치부 강버들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보도를 이어갑니다. PIR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집값이 연소득의 몇 배 정도냐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전 세계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하면 집값이 비싼지 혹은 아닌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이 수치를 발표했는데 서울시 수치가 빠졌습니다. 감사원은 집값이 비싼 서울시 수치를 당시 국토부동이 의도적으로 뺐는지 들여다보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2020 주거실태 조사 자료입니다. 전국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즉 PIR은 5.5, 수도권 PIR은 8.0이라고 적혔습니다. 소득에서 한 푼도 안 쓰고 집을 살 때까지 전국 기준으론 5년 반, 수도권에선 8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엔 정부가 PIR 수치를 발표할 때 서울 통계를 따로 발표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서울 PIR 수치가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국토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6년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시도별 PIR 값이 담겼지만 2019년 보고서에선 해당 통계가 빠졌습니다. 서울시가 자체 수치를 발표하기로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국토연구원 측은 JTBC에 표본이 달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걸로 업무가 정리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서울시가 국토부와 공동 조사했다며 PIR을 발표한 건 2018년 5월 한 차례뿐 이후 공식 발표한 자료는 없습니다. 여당은 당시 서울 집값이 치솟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관련 통계를 누락한 것 아니냐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에 더해서 통계 은폐 의혹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실제 감사원은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의도적으로 서울 통계만 감춘 것은 아닌지 조작, 은닉 여부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감사원은 집값뿐만 아니라 소득과 고용 통계에서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통계와 관련해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야는 감사원의 통계 조작 의혹 감사를 두고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어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소득주도 성장, 즉 소주성 정책의 부작용을 감추려 주요 통계를 고의 왜곡했다고 판단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관련 인물은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게 감사원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의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당은 윗선 개입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범정부 전체적인 묵인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하성 씨까지는 가야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대통령을 속였거나 또는 대통령이 지지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반면 야당은 정치 보복, 여론 조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또는 모욕 주기 차원에서 감사원을 이용해서 구체적 팩트도 없는 상황을 가지고 통계 조작 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한 여론 조작, 정보 조작 행위를 멈추십시오. JTBC 최승기입니다. 감사원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관저 공사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참여연대에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실은 감사원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직접 집주인이 살겠다고 하지 않는 한 들어줘야 하는 권리죠. 그런데 만일 집주인이 바뀐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혼란이 많았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새 집주인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2020년 7월 A씨 가족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고 석 달 뒤 잔금을 치르며 등기 이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했던 세입자는 바뀐 집주인에게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세입자가 2년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법이 바뀐 점을 내세운 겁니다. 집을 사고도 다른 집을 월세로 구해서 지금 살고 있죠. 결국 이어진 소송에서는 계약 당시 집주인처럼 바뀐 집주인도 거주할 목적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다툼이 많았고 이 사건 역시 1심과 2심도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바뀐 집주인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만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계약 갱신 거절권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재판 실무 처리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듯이 바뀐 집주인이 이 기간을 놓치면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북한이 어제 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미사일이 아니라 군사 정찰 위성 개발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인천 지역을 찍은 흑백 위성 사진도 공개했는데 사실이라면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한강이 서울을 가로지르고 바로 위에는 삼각지 일대가 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도 보입니다. 북한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며 공개한 위성사진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을 인용해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컬러 촬영기와 영상 송수신기 등을 탑재해 고도 500km까지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군사용으로 쓰기에 기술력이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측이 밝힌 성능에 따르면 400제곱미터보다 큰 물체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 정도 크기는 돼야 명확하지 않지만 주변 지형과 비교해서 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국내외 실용 위성들은 그보다 훨씬 작은 1제곱미터 크기의 물체까지 가려낼 수 있는데 성능이 뒤떨어지는 겁니다. 진위도 따져봐야 합니다. 동해 방향으로 발사체가 이동을 했다면 수직 영상 촬영이 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이나 인천처럼 아래쪽에 그 남쪽 지역이라면 약간의 경사진 형태의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도 우리 측을 들여다볼 능력이 있다고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일본이 지난주에 국가안보 전략을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관련해서 정재훈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일본은 원래 헌법상 공격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2차 대전 폐망 후 만든 평화 헌법상 공격은 못하고 방어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겠다면서 사실상 공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걸 반격 능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표현은 반격 능력이지만 사실상 선제 공격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적이 일본에 대해 공격에 착수한 게 확인이 되면 반격 능력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적의 공격 의사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본인들이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일본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면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이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반도에서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나오는 논란과 우려 중 핵심입니다. 대답은 세모입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자 기사 일본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선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 적이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하는 건 매우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일단 선을 긋기는 했는데요. 이 대통령실도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된 사안은 사전에 반드시 우리와
긴밀한 협의를 하거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 일각에선 그 판단을 왜 한국과 하느냐, 우리가 자체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세모가 아닌 X로 확정하는 게 향후 우리의 역할인 셈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 경우 한국의 전략전 유연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서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 일본은 사거리 3,000km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북한보다는 중국을 겨냥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일 삼각공조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이 아닌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팩트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은 뒤늦게 찾아온 코로나 대유행으로 지금 비상입니다. 강력한 봉쇄 정책을 써오다가 국민들 저항에 밀려서 방역을 푼 지 약 2주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대책 없이 늘려온 봉쇄 정책의 반작용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정부는 극소수의 사망자만 인정하고 있는데 저희 특파원이 가본 화장장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외곽의 한 화장장 입구입니다. 차량 행렬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유족들이 내려서 걸어갑니다. 지금 이곳 베이징 장례식장 주변에는 화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이징 주변 화장장은 12곳으로 24시간 운영 중이지만 역부족입니다. 화장하려는 유족이 급증한 건 지난 9일 코로나 방역이 해제되면서부터입니다. 단계별로 방역을 완화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해제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화장을 못하니 시신을 보관할 장소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관계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홍콩대 연구진은 중국이 방역 해제 이후 최대 100만 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고 예측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막말과 가짜 뉴스들이었습니다. 뉴스룸이 한 단체 대화방에 대화 내역을 입수했는데 차마 옮기기 힘든 막말과 가짜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방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있었고, 심지어 막말을 올린 사람들은 박희영 청장이 초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 구민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등장인물의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출처 불명의 사진을 올리며 희생자 가족들의 책임을 주장합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써가며 희생자 탓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방자치 관련 직책을 맡고 있는 A씨는 참사 관련 협의체가 정권 탈취를 위한 거라고 막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박희영 구청장이 있는 다른 대화방입니다. 서양 귀신놀이에 참여한 게 부끄러운 줄 알라거나 분향소를 부수자는 과격한 발언이 등장합니다. 글을 올린 두 사람은 모두 박 구청장의 초대를 받아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 대화방에는 박 구청장 말고도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JTBC의 대화 내용을 제보한 한 용산 구민은 이 대화방이 권 장관의 지지 유세를 위해 만들어진 걸로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장관 측은 해당 계정은 업무용 휴대폰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두 대화방에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어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공직자로서 이태원 참사 유족을 조롱한 김민아 창원시 의원도 있었죠. 시의회 차원에서 징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족 외엔 사과하지 말라며 두둔하는 동료 의원까지 있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을 조롱하고 비꼰 김민아 창원시 의원. 유족들은 제명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을 팔아서 장사를 하다니요. 창원 시민 여러분들도 꼭 징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의회 의원들이 낸 징계 요구서입니다. 민주당 소속 18명만 서명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27명은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명하는 거는 또 이제 10명 하면 되니까 비정하게 다 서명하는 것보다는 현재로선 제명은 불투명합니다. 제명은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보면 제명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오늘 의회 일정에 불참했습니다. 연락을 주셨네요. 문자로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미애 김일식 의원은 김 의원을 응원하며 유족에 사과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지우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또 인터뷰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시민단체에선 사퇴 촉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1일 시위에 이어 온라인 서명은 1,500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 한쪽에서는 계속되는 한편 또 다른 쪽에서는 수사에 대한 방해도 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소방청 일부 간부들이 특수본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관련 문서와 파일을 지우라고 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권민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행정안전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날 이후 소방청 내부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특수본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실 간부가 소방청도 곧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다며 중앙통제단 관련 문서를 파기하고 컴퓨터 파일도 지우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일부 직원이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 삭제 사건을 들며 만류하자 해당 간부는 다른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특수본은 해당 직원이 지시대로 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소방청 고위 간부가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직원들에게 특수본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여론은 경찰에 집중돼 있고 특수본이 내밀한 내용을 알 수 없으니 굳이 잘못을 들출 필요가 없다며 메신저나 문서 등 자료 제출 요청을 거절하라고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이런 관련자 진술과 함께 남화영 청장 직무대리 등 160여 명이 모인 업무용 단체 대화방 내역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의결했습니다. 이틀 뒤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대통령실에서는 한호섭 국정상황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에 앞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깼다며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조사 기간이 20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발다장의 딸을 어머니가 살해하고 스스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38년을 돌봐온 딸이 암 선고까지 받자 함께 세상을 등지려고 한 겁니다. 존속 살해도 범죄입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간병 일지에는 매일매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려야 했던 어머니의 고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대파킨 용량 바뀐 후 2019년 12월 짧은 경기 10번, 힘 빠지는 경기 6번. 3년 전 60대 이모 씨가 30대 딸의 상태를 적어놓은 일지입니다. 2020년 1월 7일 악을 쓰며 짧게 강하게. 약을 바꾼 후 상태를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약을 또 조제할 때 말씀 나누시고 효과가 있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고 효과가 없는 거는 뭐 빼던가 줄이고. 간병은 이 씨가 26살일 때 시작됐습니다. 1984년 돌이 갓 지난 딸이 뇌병변의 지적장애 1급 진단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2020년 5월 21일 날밤 새고 5월 22일 낮에도 안잠. 증상을 시간 단위로 기록하고 항상 누나 침대 옆에 간이로 침대를 만들어갖고 붙어 주무셨어요? 하고
그래야만 누나가 일어나더라도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밤낮도 잊었습니다. 소대변도 옷에서 못하니까 쉴 때도 없이 빨래를 해가지고 새벽 1시고 2시고 그 집 사자가 알면은 또 민원을 안 해요. 지난 1월 날아든 딸의 대장암 진단서. 누나를 살려야겠다는 그 의지만큼은 꽉 잡으셨고 하지만 38년간 딸을 돌봐온 이 씨의 굳은 의지도 꺾였습니다. 그 혈소판이라는 수치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면 항암이 중단되고 멍까지 봐버리니까 거기서 많이 무너지신 거죠. 결국 지난 5월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같이 살지 못하고 부대끼는 참.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엄마는 누나를 위해서 평생 살았고 누나랑 엄마는 한 몸이었어요. 법원 선고는 다음 달 19일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38년 동안 딸을 돌본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우리 사회는 뭘 하고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발달장애 부모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씨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정종문 기자입니다. 딸의 장애를 공부하려고 이모 씨가 만든 노트 한 켠에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스트레스가 적혀 있습니다. 아래로 상호작용의 어려움, 육체적 고통, 절대적 시간 부족이 써 있습니다. 하루 중 센터에 맡기는 4시간을 뺀 20시간이 이 씨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3시 반쯤 오면은 딸 둘이 그냥 한 바퀴 도는데도 그냥 사람이 뭐 생기고 하나도 없이 참 불쌍한 아줌마예요. 지방에 있던 남편, 결혼한 아들, 결국 딸과 둘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회적으로도 고립됐습니다. 세상에 누나하고 본인만 남으신 것 같다고. 수면 부족과 불면증을 겪었지만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상대로 한 휴식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진 못했습니다. 발달 제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나 이런 휴식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준도 만 18세 미만의 심한 장애 가구가 해당이 돼요. 또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전국에 발달 장애인은 20만 명이 넘지만 심리 상담을 받는 부모는 1년에 700명에서 800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도는 주로 신청주의입니다. 이용자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 제도가 멀리 있는지 모르니까 신청을 못 하는 거죠. 발달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올해만 10번 일어났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2022년이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곧 새롭게 떠오르는 2023년의 첫 번째 해를 어디에서 바라볼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모바일 DSU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골목에 큰 삽살개가 나타나서 산책하던 주민과 반려견을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에 물리는 사고는 한 해에 2,000건이 넘는데요. 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는지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큰 삽살개가 달려들자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삽살개는 여성의 반려견을 물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강아지 비명 소리였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소리도. 당뇨를 앓던 피해자는 양손을 물려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온몸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삽살개는 한 단독주택 마당에 살고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1층 세입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 뛰쳐나간 겁니다. 그냥 혼자 올라가서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사람이 위협적이야. 뛰어나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나갈 때도 몇 번 지져갖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당시 현장 모습은 방범용 CCTV 영상에 모두 찍혔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삽살개는 아직 집 안에 있습니다. 취재진을 보자 삽살개가 크게 짖습니다. 집 주인이자 개 주인인 8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뒤들여서 안 무는데 지나가는 개가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대문 사이에 쪼글쪼글하게다. 삽살개가 대문 밖으로 나갈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목줄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피해자는 개 주인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만 조사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현장에 없었고 직접 문을 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삽살개가 맹견이 아니라는 설명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교육이 안 된 강아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과는커녕 대책도 세우지 않고 여전히 저렇게 키우고 있고. 강북구청은 이런 사고를 막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구청이 강당에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반려견의 문제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보호자님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거죠. 구청 측은 개 주인에 대해 목줄 미착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올해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환자는 매년 2,000명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6건씩 사고가 일어납니다. 전문가는 공격성이 있는 개들을 잘 교육하고 목줄과 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개 주인이 잘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삽살개가 맹견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 길들이지 않은 개는 언제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가 집 밖에 나갈 일이 없어 위험하지 않다는 말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자, 이재승 기자. 매서운 한파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난방비 아끼는 방법을 알려준다고요? 네, 이 난방비 절약의 기본은 새는 열을 막는 건데요. 대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건데 먼저 이 소리만 한번 들려드립니다. 네, 빗소리 같기도 하고 뭐가 탁탁 터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뭘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뽁뽁입니다. 창문에 붙이면 집안의 온도가 2, 3도가량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뽁뽁이는 게다가 양면이 좀 똑같기 때문에 얇은 면과 두꺼운 면이 따로 있다는 거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얇은 면과 두꺼운 면이 존재합니다. 얇은 면을 창문에 붙여야 뜨는 일 없이 깔끔하게 잘 붙게 됩니다. 이 밖에도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인데요. 이 적정 온도로 장시간 설정을 하면 난방비가 적게 들고요. 또 가습기 등으로 습도를 높이면 이 습기가 열을 오랫동안 간직해서 온도가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또 집에 있을 때보다 외출할 때 2, 3도가량 기온을 낮게 해놓고 외출하는 게 좋은데요. 보일러를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면 집안을 데우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세한 내일 날씨 전해주시죠. 네, 자 내일 날씨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은 이 낮부터 추위가 잠시 풀리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내일 좋은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맑은 곳이 많겠고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9도, 대구 영하 6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오르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영상권을 회복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도, 전주 6도, 부산 9도 등으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수요일 보시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예상이 되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유튜브에서 뉴스룸 D가 이어지죠. 오늘은 18년 만에 당대표 선출 규정을 바꾸기로 한 여당 국민의힘을 주제로 신혜원 기자 또 장성철 소장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오픈 뉴스룸이 진행되죠. 방청 신청은
JTBC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